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육아휴직 연장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목표보다 3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소 2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와 최지영 목사 모두 기소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심 총장은 다음 주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밤중 전남 순천 도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방송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등 예고됐던 무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은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이 예정대로 상정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대상이었는데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영구 장악, 현금 살포,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해왔던 여당은 야당이 부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규탄 대회를 열자 이를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싸잡아 비판했고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될 이 시간에 민주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집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국회의장 정말 이상한. 야당은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전국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개혁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생이면 국민무시, 국민의힘 각성하라. 여야는 이어진 민생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해 7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해 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각자 도생의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민생 법안을 무더기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오늘 국회 본회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는 통과하고 여당 몫의 후보는 부결되자 여야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해 7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본격적인 법안 처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지만 여당 목 후보 선출안은 야당 반대표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석에선 즉각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속과 다른 결과라며 정회를 요청하자
당초에 약속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이 진행이 됐으니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총의를 모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율투표로 나온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는 자유 발언이 있었고요. 그 자유 발언에 의원들이 부결표를 단독으로 돌리고. 하지만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우원식 의장은 결국 본회의 진행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은 좀 각별한 상황이니까 15분만 정의하겠습니다. 30여 분 뒤 본회의가 간신히 재개됐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공존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당은 한석훈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권을 견제한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야는 이후 남은 법안 표결을 이어갔지만 상대에 대한 조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나쁘끄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처분 방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첫 정기 보고에서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 화장품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가 반복되며 오차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29조 6천억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겁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엔 예측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거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오차가 반복되면서 최근 4년간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 지난해는 14.1%로 4년간 평균 오차율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등과 비교해 세수 오차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이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감소한 것을 꼽았습니다. 법인세는 예산 대비 14조 5천억, 양도세는 5조 8천억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예측보다 부족한 세수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메꾸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일부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다만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년 연속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예측이 빗나가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연속적으로 잘못될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늘릴 수가 있고 또 재정의 경기 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전문기관을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시켜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진단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하면서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플루토늄은 70kg가량,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미국 대선 등 대외적인 요인은 물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제조시설 위치에 대해선 영변보다는 평양 인근인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었다며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해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이 하루 만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납치범들은 경찰에 수류탄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량 문을 개방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합니다.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는 양손이 여러 겹의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납치된 60대 한국인 사업가 A씨가 구출되는 현장입니다. 범죄 조직에 피랍된 지 하루 만입니다. 회사 직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받자 납치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납치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던 이들은 이동 중 경찰의 포위망에 포착됐고 거칠게 저항하다 수류탄을 던져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측은 피해 교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루 현지 경찰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납치된 우리 국민분은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체포된 20대 중후반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으며 베네수엘라 국적의 범죄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0년 1,700건에 육박했던 페루 납치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해 4,000건을 넘었고 지난 2011년 10대 한인 학생이 등교하다 괴한에 납치된 뒤 19일 만에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아시아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범죄 조직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그러한 입장은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치안 불안 지역을 홀로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야간에는 택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밤중 전남 순천 도심에서 만취 상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0대 소녀가 찔려 숨졌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깊은 밤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쓰러뜨리고 공격하더니 주차장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새벽 0시 40분쯤 주차장 앞 인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17살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망친 겁니다. 비명들이 나는 만들려고 쫓아왔더니 남자가 도망가 보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의식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B양은 주변을 지나던 배달기사에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B양은 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A씨는 1.5km 떨어진 이곳 주택가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견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일단 1차 살인. 그 절차는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이 사람도 심리 다른 반응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오셀입니다. 배추 가격 고공행진에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는 소비자가 늘며 이 포장김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열대를 채운 포장김치. 최근 배추값이 오르면서 포장김치를 찾는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그 싼 거를 주로 찾고 있죠. 싼 게 있나고. 근데 포장김치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배추값이 너무 올라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사실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 포장김치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김치 매출은 지난달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포장김치가 주력 상품인 대상의 경우 월간 기준 판매액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배추, 부재료 가격이 상승하며 이를 대체해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판매도 급증하며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어서 입점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열무김치나 총각김치 등 대체 품목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9,383원.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51% 올라 좀처럼 배추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산 배추 수입을 결정했지만 중국 측의 작황도 좋지 않아 우리 준고랭지 배추가 풀리는 10월 중순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0.12% 상승하면서 전주 상승률 0.16%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09%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하락폭이 줄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석유자원 탐사구역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회의를 약 40년 만에 열기로 했습니다. 공동개발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조수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제주도 남쪽 대륙붕 일부 구역으로 면적이 8만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7광구. 한일 양측은 1978년 7광구에 대한 유전 공동개발 협정을 맺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탐사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대륙붕 경계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내년 6월 협정 조기 종료를 통보한 뒤 독자 개발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 우리 외교당국은 협정 활성화를 일본에 촉구해왔습니다. 1985년 이후 중단됐던 공동위원회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도쿄에서 약 40년 만에 제6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양국이 조금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을 기해 만료되지만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국제법상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는 만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원 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 주말 강원 영동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월 첫째 날엔 낮 기온이 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한낮엔 여전히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9월의 끝자락. 강원 영동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북동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고기압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나머지 지역은 물기 없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은 29도, 전주와 김해, 목포는 30도까지 낮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늦더위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첫날 잠시 물러갑니다. 이번엔 북서쪽에서 더 차갑고 무거운 고기압이 내려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와 세찬 바람을 뿌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5도 이상 뚝 떨어져 2일과 3일에는 낮 최고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동쪽 강수가 그친 다음에 10월 1일 이제 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찬 공기가 좀 남하하면서 기온 강하에 의한 주의와 그리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안전사고가 좀 유의되는 만큼 가을 태풍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16호 태풍 시마론이 일찌감치 소멸한 가운데 주말 이후 다음 태풍 제비가 필리핀 동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태풍이 발생해 북상한다면 다음 주 후반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재표결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거셌고 본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습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담치 일당 행태 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생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예. 자, 앞뒤 이제 두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먼저 뒤에 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오늘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모두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네. 예상하셨나요? 예, 당연히 예상을. 지금 뭐 벌써 뭐 거부권하고 재의결 지금 21번째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쌍특검까지 하면은 23번째 재의 요구권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가 과거에 13대, 14대, 15대 국회는 여당과 야당 150석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이 됐는데 국민들이 어느 한쪽을 계속 밀어주지 않습니까? 뭐 여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이라든가 보수당이라든가 진보당 특히 그냥 뭐 한 155석 정도 밀어주면 그래도 이탈표가 있고 서로 대화 타협이 가능한데 180석 정도를 주니까 아예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당이고 보수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민의의 전당회로 하는 것은 대화 타협을 통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 의견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전문용어로서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런 어떤 국회 여당과 야당의 너무나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뭐 이런 의석 구조 때문에 근본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그리고 소수 여당의 거부권 이것이 지금 관성화돼서 계속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뭐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뭐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뭐 이탈표가 있는 순간 108석인 국민의힘 이것조차도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8석은 아주 소수 정당이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비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 민주당의 이탈이 된다면 180석 자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공고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6개 법안 가운데 그 박 교수님 그러니까 방송사법하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도 한번 폐기됐었던 법안이 이제 오늘 다시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재발의하겠다고 또 민주당이 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방송사법이나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재발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외쳐온 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게 방송사법 안에 녹아 있다. 이런 이제 의지가 관철되는 거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청들에게 사실은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몰아놓고 임금은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런데 막상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또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와 진보 간의 견해차가 굉장히 큰 사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아무리 분열돼 있어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향후에 아무리 차별화를 하더라도 결국은 보수표를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탈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폐기된 법안들은 이 보수 진보의 이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 이탈표가 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전국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지난 뜨거운 여름 동안의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올 가을 들어서서는 김여사 특검법이 핵심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도 올 이번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안이 재의결하면서도 네. 뭐 통과되리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예.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한동훈 대표가 공언했던 제3자 추천이 들어간 최혜병 특검법 네. 그리고 매주 새로운 폭로가 나오고 있는 예. 김여사 특검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여당 내에서 소위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이 부분이 네. 이제 최대의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여사 특검법 지금 이제 19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이제 지금 예상이 이제 가장 크고 네.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전국의 어떤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사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재발의한다는 것은 네. 다시 폐기가 됐고 다시 대통령실로 가면은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 테고 또 넘어와서 또 폐기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왜 다시 이렇게 재발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회초리를 들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공약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수당 소위 170석이 넘는 다수당을 얻었고 네. 야당으로 치면은 193석에 가까운 192석에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네. 공영방송의 어떤 그 공정성 그리고 소위 그 하청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진정성 어린 네. 입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려면 네, 네.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지난 총선의 표심이 물론 네. 여러 가지 뭐 요인 때문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지만 네. 국회의원 총선이 국정의 운영권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의 운영권은 대선에서 대통령한테 줬다고 봅니다. 네. 다만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물론 다수당이 줬다는 것은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네. 대안을 제시하고 예. 질타하고 감시하는 네. 그런 기능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입법 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독재가 상당히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입법 독재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다수의 수로 소수의 의견을 뭉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입법 독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정권을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요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이런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넘어왔던 거 다시 재의결하는 그 앞서서 첫 안건이 국가인권위원 선출 표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당 몫의 한 명, 야당 몫의 한 명을 이제 표결을 처리하는데 야당 몫이 먼저 이제 통과가 됐고요. 여당 몫이 그 다음에 부결이 되는 상황이 빚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양쪽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 아니었었나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저는 뭐 우리 국회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합의해서 같이 올려서 통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예.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보면은 뭐 저는 이런 것도 다 예. 거부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이렇게 지금 이런 전략을 썼다고 민주당이 생각도 음모를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사기당했다고 하고 예.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인사 한석훈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부적절한 인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고요. 예, 그래서 이숙진. 이제 그 찬성이 280일로 이제 통과가 됐죠. 그리고 네. 근데 한석훈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몫이었고, 근데 반대가 17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71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다 거의 좌지우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찬성이 119표, 반대가 173표니까 네. 어쨌건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총회 때 네. 우리는 당론으로 이렇게 해서 찍자 그게 아니고 네. 물론 통상 그렇게 하는데 원내대표가 네. 네. 이렇게 해서 2명이 왔으니까 합의해서 우리 뭐 선거는 요식행위고 이렇게 통과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선미화 의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한석훈 인권위원이 지난 3년 동안 한 것이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조조치를 이것을 기각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최상면 특검법과 연계가 돼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부결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사기당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뭔가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재의결을 부결한 게 입법 독주에 대한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그 반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에 뭐 사실상 이제 양쪽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거니까 뭐 통과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막상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석훈 이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어느 언행들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 길목길목에서 소위 정권의 그런 그 입맛에 맞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가 사실은 뭐 방통위도 마찬가지지만 방통위는 이미 파행 상태에 들어갔고요. 인권위도 완전히 뭐 행정 독재, 인사 독재예요. 지금 그 안창호 위원장 들어가셨는데 가자마자 지금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첫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또 김모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빚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이 자꾸 위원으로 들어가면 인권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곳인데 이게 정권의 소위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논리를 갖다가 뒷받침해 주는 그런 어떤 기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거수기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호소가 결국은 표결에서 이게 자유표결이었거든요. 자유투표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깨는 것이 맞느냐. 만약 이제 그런 부적합한 점이 있더라면은 이제 본회의 전이라도 반대 의사를 좀 표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 그 패널 분들도 오늘 낮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지난번에 그 국방부 장관이랑 외교부 장관 사실은 이제 그 대정부 질의 때 출석하는 문제도 사실은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불출석에. 근데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원내대표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와 의혹이 터지고 있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용산에서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이게 지금 격앙되어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번 이번에는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한계하고 친윤계 목소리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게 이제 그렇겠죠.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이라는 거는 사과 부분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되는 사안이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뭐 지금 사과를 하지 말고 민심과 돌아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과를 하면 지금 의혹만 제기되는 것도 전부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독대 불발 이후에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정 교수님, 정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 사과해서 되면 부득이 소치도 하고 100번, 10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직전에 한번 한석근 인권위원회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이것이 사과로 끝나면 사과를 합니다. 근데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탄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1번 정도의 어떤 그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입법 독주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게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민심이 흉흉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탄핵의 여러 가지 명분을 지금 계속 쌓고 사과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사과하러 갈 겁니다. 그럼 대통령 사과하면 그러면 인정하라. 그렇게 되고 인정하면 그러면 탄핵하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 똑같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수가 많은 야당 같은 경우는 입법 독주로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아주 시원하죠. 지금 시원한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우면서 이것을 8명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뚝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요 사과 문제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선택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된다. 전략적으로 사과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과를 하면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늦어도 많이 늦었죠. 1년 전 작년 가을에 또는 겨울에 사과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명품백 문제도 그러니까 나오는 건건이 이 윤석열 정부는 일을 키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계속 쌓아둡니다, 문제들을.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사과라고 하는 걸 몰라요. 뭐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털고 갔으면은 여기까지 또 안 왔다. 그런데 지금 이게 쌓여서 명품백 쌓이고 거기에 지금 공천 개입 논란 쌓이고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까지 이제 또 쌓이는 판 아닙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데 지금은 사과할 국면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 사과 얘기가 나오느냐? 공멸 위기감 때문이에요. 지난번 갤럽 그다음에 리얼미터에 이어서 이번에 MBS 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5%가 나왔습니다. MBS 조사 최저치예요, 이게. 결국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여당까지 같이 망한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사실 친한계 내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는 하늘 끝까지 치솟은 상황이죠.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2달 만에 의원총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이제 참석을 할 의무는 없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성 없이,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뭐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무작정 뭐 지지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개 국정의 어떤 드라이브를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하고 국정이 실패하면 여당 대표도 같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지금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차별화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차별화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별화를 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차별화를 안 하고 같은 이제 공감을 하려면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만나고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대표와는 오랫동안 30몇 년 동안 같이 검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춰왔는데 뭐 굳이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안 만나도 무슨 얘기하는 안 만나도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의원총회 가서 하는 것도 본인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네. 그런 것이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 가서 굳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뭐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차별화라든가 네. 이런 것은 네. 일단은 그 오리가 물을 건널 때 네. 위에는 가만히 있으면 발은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독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동지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것이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면 본인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입지 이런 예. 걸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어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서 보면은 그리고 평생 한 30년 동안 본인이 밑에 검사로서 데리고 같이 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캐릭터,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동지로서의 거리는 멀어졌고 해서 이제 굳이 만날 필요가 지금 대통령실로서는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고.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심각한 기로에 놓였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즉 대통령실에서마저도 패싱당하는 네. 뭐 독대마저도 공개적으로 거절당하는 밥만 먹고 가라는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10월 재보선에서 만약입니다. 전제로 10월 재보선에서 만약에 대패를 한다. 그러면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표직마저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 네. 하나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대표직이야 언제든지 던져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끝까지 대선 주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여권 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 교수님은 한 대표가 어느 순간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아까 무지성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의정 갈등, 또 최상병 특검, 김여사 특검이에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근데 사실은 이 세 개가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이제 들어서서 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이 달라지고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띄울 거고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조만간 독자 행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암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걸 특검법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독자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든 아니면은 뭐 소위 이탈표로서 그 소위 반대표로서 예. 소위 말하면 알겠습니다. 반란표로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저는 행보가 있을 거라고 반란표로 말씀하시죠. 반란표로 예. 해서 특검을 통과시켰다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대표로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당내에서 분란이 상당히 크고 상당히 그런 결과가 오면은 국민의힘이 파괴적으로 올 겁니다. 파괴적으로 온다는 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대표직을 걸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대표직뿐만 아니고 대선 주자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 그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반환점을 직전에 돌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나왔을 때 지방선거 때 나와라. 지방선거 때 짠 등장해서 네. 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1년 정도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서 본인이 대표로서의 어떤 그 각을 세우거나 네. 정권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예.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특검에서 우리가 이탈표를 해가지고 10석 정도 이렇게 확 하기도 예. 당이 파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그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으로 차별화할 건 아니다. 그 시기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주제 얘기하면서 계속 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김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 처분 방향을 대검찰청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일단은 모두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팀은 둘 다 불기소하라고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심위가 좀 이제 다른 의견이었었고. 네. 결국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검찰이 김 여사 면죄부 주기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사실은 검찰 인사 날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적의 논리, 김 여사 면죄부 주기 위한 기적의 논리가 지금 또다시 되고 있다.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세트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고위공직자들 부인들한테 명품 가방하고 화장품 세트 줘도 직무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이 소위 뇌물 국가, 뭐 부패 국가,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의 논리를 검찰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김 여사 면죄부 주기 위한 그런 논리가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국민이 납득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특검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이 납득 못하고 있습니다. 65%가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의 검찰의 이 불기소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이 과연 국민의 검찰로 남을지 아니면 정권의 검찰로 남을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둘 다 이제 지금 이제 불기소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가 헌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규범에 따라서 삼권 분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그런 구조로 돼 있지만 그것은 우리 헌법 구조입니다. 헌법 구조인데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야당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야당이 공격하는 것에 검찰이 손들지 않는다. 과거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한나라당에서 검찰에 대해서 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수사 결과 물론 수심위를 열었지만 수심위를 100% 받아들일 거는 참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고죠, 위법성이 있는데 위법성은 뭐냐? 받았다. 위법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조각사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법에 아주 중요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이 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국민이 합니까? 우리 평론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고유 영역이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법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사인해서 결정하면 국민이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적 질서인데 지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검찰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는데 수심위에서 8대7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이 따라갈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의혹이 쌓이고 국민적 납득이 갈 때까지 하면은 인민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검찰에 맡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이것이 안 되면 기소하겠다. 그러면 재판으로 사법부로 넘기는 건 아닙니까? 법원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소하라고 검찰을 향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심우정 총장이 왜 총장이 됐을까? 왜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지검장이 됐을까? 뭐 저는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뭐 아까 국민 여론재판 뭐 얘기하셨는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사건 전 명품백 사건 이전에요. 어떤 강 큰 고위 공직자가 5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와 명품백을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이 또는 공직자가 굉장히 위협받고 자리를 물러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국민의 이 법감정의 상식을 갖다가 검찰이 뒤집었어요. 이것이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검찰 보고 수사 똑바로 하라고 조사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게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겁니까? 자, 어쨌든 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 이제 목사라는 분이 이걸 줬는데 이것은
기소해야 된다는 8대7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한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일단 발표하고 그럼 야당은 당연히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판하면 그걸 또 뭐 특검을 또 요구하겠죠. 그런데 특검을 요구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헌법적인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둘 다 기소든 둘 다 불기소든 심우정 총장이 이제 뭐 이번 주말이든 아니면 뭐 다음 주 초든 결론을 내릴 텐데 어떤 결정을 하든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교수, 박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고령자 가구 평균치보다 삶이 더 팍팍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38%에 이르는 홀로 사는 가구를 분석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고령자 전체 평균보다 15.3%포인트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정부나 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넘어서 고령자 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94%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월 평균 수급액은 58만 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의 기대 연령이 높아 남자와 여자 비율이 3대7로 여자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이 높은데 이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할 때 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여행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취업자 비중이 33%, 67만 명에 이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좀 덜했지만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21.4%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활동의 제약이 컸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3명 중 1명은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꼴로 주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 모두 없다고 답한 경우도 8.5%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으로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2023년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천여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6만 원 늘어서 전체 가구보다 2천만 원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81.3%, 저축은 12.9%에 불과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의 예시문항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문항은 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로 하나의 문항에 여러 영역의 요소와 성취 기준을 반영해 문제를 푸는 데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학생과 교사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예시문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자재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가짜 국산 담배 등을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무려 7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우레탄 바닥판 겉을 뜯어내자 담뱃갑이 가득합니다. 잔뜩 쌓여있는 자재를 여는 족족 알약과 녹두, 명품 가방이 줄줄이 나옵니다. 담배처럼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우고 남은 공간에 치료제와 녹두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밀수품을 들여오려고 바닥재 안을 꽉 채운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시도한 밀수 규모만 국산으로 둔갑한 담배 8만 3천 갑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1만 정, 녹두 1톤 등입니다. 시가로는 무려 73억 원에 달합니다. 세관은 50대 국내 총책 A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중국에서 물건을 넘긴 A씨 남편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고 SNS로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적발 전에 세관을 통과한 일부 밀수품은 여러 장소를 거쳐 운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톤 트럭으로 이제 노상으로 옮기고 거기서는 1톤 트럭 4대로 다시 2차 배송지로 옮기고 추적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건. 세관은 불법 의약품과 위조 상품 밀수입은 국민 건강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해외 직구 에센셜 오일과 반려동물 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5%의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에센셜 오일 19개와 반려동물 용품 30개 제품으로 반려동물 용품 중 무려 20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과 진균 등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방향제나 가습기 등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함유가 금지된 성분들이 검출됐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는 이 같은 유해 상품뿐 아니라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플랫폼의 위조 상품 유통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가짜 상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 명품부터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마스크팩, 지역 특산품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입니다. 육안으로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지만 위조 상품은 정가의 10분의 1까지도 싸게 거래됩니다. 특허청이 최근 4년 동안 단속한 위조 물품은 모두 76만여 건. 지난 6월부터는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정품의 이미지와 가격, 리뷰를 학습시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미리 판매 중지된 건의 비율이 전체 판매 중지 건 중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18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했고 해외 직구 규모도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해서 위조 상품도 그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알리 물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테무와 쉬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해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 주소지 대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판매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짝퉁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매자들 스스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보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이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할 거란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결합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여기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 척 보험 사기를 저지른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사기 행각이 블랙박스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천천히 도로를 걷는 한 여성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핏 보면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운전자도 자리를 뜨질 못합니다. 실상은 60대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오토바이에 놀라 사고가 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A씨가 연기한 보험 사기만 2년 동안 3차례로 부정하게 타낸 보험금은 600만 원. 처음에는 경찰도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블랙박스에서 미심쩍은 점들을 찾아내며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부자연스러운 모습들 보여가지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다른 경찰서에서 같은 건의 교통사고 발생해서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다가오는 차량에 오른손을 고의로 가져다 대며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시를 회상한 피해자도 아찔했다면서도 수상했던 점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는 좀 코를 골면서 이제 주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그 보험사랑 통화했을 때만 해도 첫 통화 때 제가 보험사분한테 이제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지난 4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로 A씨는 지난 5일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2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한 뒤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 건널목에 지름 15cm, 깊이 60c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이 주변 통행을 통제하면서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정확한 땅 꺼짐 원인을 조사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지능인 선원의 임금을 가로챈 선원 소개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선원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해경 직원들이 부산에 있는 무등록 선원 소개소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소개소의 대표인 50대 A씨는 지적 장애가 있거나 경계성 지능인 선원의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선원 3명의 월급 가운데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선원들을 소개소에 데려와 숙식 제공을 하며 이를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하고 월급을 챙긴 겁니다. 피해 선원들이 지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피해 선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통발 어선에서 보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어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와서도 배에 갇혀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선원들 월급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무등록 소개서를 운영해 불법 소개료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선원 3명과 짜고 어선에 타 일을 할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선급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도 받았고 이번 범행이 7번째였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인권 침해 사건을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의 신분증인 귀표를 바꿔치기에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내거나 받아내려던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한우 축사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납장에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겹겹이 쌓여 보관 중이던 건 아직 달지 않은 소 귀표입니다. 제작청이라는 제작청 녹색들은 이게 내부차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았는지. 아니 보시면 다 떨어지는 거 알아요. 잘 떨어져요. 귀표는 혈통이나 원산지 같은 여러 정보가 담긴 사람으로 치면 족보이자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식용소라면 반드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양쪽 귀에 달고 살아야 하지만 어째선지 이 축사에선 귀표가 없는 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떼어낸 건데 이렇게 간단히 정체불명의 소가 된 셈입니다. 병에 걸려 긴급 도축했거나 아예 죽어버린 소의 귀에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된 살아있는 소의 귀표를 바꿔 단 겁니다. 현장에서 소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실제 어떤 소가 죽었는지 보험사가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경찰이 꼬리털을 잘라 DNA를 대조한 결과 이 업자는 실제로 2달 동안 보험금 3,4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이 30대 축산업자는 소값이 내려가고 사료값은 올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실토했습니다. 재발행 귀표는 반드시 축협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후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수사가 거져 전라북도에서만 축산업자 22명이 더 적발됐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축협 직원이 되레 가담한 사례도 확인돼 지점장 등 2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쓰는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 대신 소 몸속에 넣는 전자칩 귀표 도입을 검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흰고래,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롯데는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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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흰고래, 벨루가를 전시하는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현수막을 붙이며 사용한 접착제로 수조에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단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조에 붙인 대형 현수막을 제거했는데도 접착제가 남았고 황 대표가 시위를 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수족관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롯데 측이 들여온 벨루가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폐사한 상황에서 나머지 1마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또 구호를 외친 시간은 5분에 그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며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번복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 그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를 했고 또 좁은 수조에 갇혀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벨루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남은 벨루가 벨라의 자연 방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지정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틀 전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던진 한 질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참가자들 뒤로 보이는 스크린에 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뭘 의도한 질문인지 선뜻 파악하기가 힘들죠.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질문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이에 각종 SNS에는 해당 장면이 공유되며 비판 글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여성 인권의 현주소다라면서 질문의 부적절성을 꼬집고 비판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공식 SNS에도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텔레그램도 범죄자 정보를 넘기겠다는 마당에 이게 대체 무슨 질문이냐. 딥페이크와 매력 대결이라니 수준이 떨어진다. 이게 대체 지성 또 인성과 무슨 상관이냐며 주최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에 적힌 것처럼 참가자들이 재능과 아름다움을 맘껏 뽐낸 자리가 부적절한 질문과 답변 요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이들 6개 법안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방송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안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야당목 인권위원은 통과되고 여당목 인권위원은 부결되면서 한때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양당이 공의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습니까? 부적절한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이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한 뒤 친한계와 친윤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독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내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에선 독대의 최대 걸림돌이 김 여사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시각과 함께 결국은 매듭 짓고 가야 할 일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당정 지지율의 원인이 해당 논란에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겠죠.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김 여사 방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친윤계는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는 건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 뿐이란 반박입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사과를 하고 나면요. 이건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과거 경험으로 나머지 그냥 황당한 의혹 제기도 사실로 돼요. 독대 제요청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에도 내부에서 몽둥이를 들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불편한 기색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내에선 내심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에 반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갈등 장기화가 당정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측 간 관계 해소가 여권의 최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지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을 더 수기하겠다고 했다가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공개 토론 이후 첫 정책조정회의를 연 민주당은 언제 어떻게 당론을 정할지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던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총 개최 시기와 관련된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다. 세제 시행을 석 달 앞두고 논쟁만 거듭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기류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인버스 투자 같은 발언이 여론의 반감을 산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맞아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듭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고 발언의 당사자인 김영환 의원은 물의를 일으켰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은 팽팽한 상황입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이라며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주장한 정성호 의원과 각을 세웠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당은 결정권을 쥔 다수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느라 문구적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투세 논쟁을 하느라 대여 투쟁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도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뒤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돕던 명 씨가 지인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 씨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언론사 기자들과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녹취록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면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대리인은 실언했다는 걸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고 민간인으로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데다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인 만큼 방영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 대리인은 4공천 개입 관련 부분이라 공익성이 큰 데다 육성 인터뷰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 방송 내용만으로는 김 전 선임행정관을 발언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친인척들이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친인척들은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게 잘못의 본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당도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떠나 민원 자체의 공익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유 위원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위 보도를 문제 삼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민원을 사주했다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심위 직원들은 공익신고 9달 만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스스로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보도에 집단 민원이 갑자기 들어온데 수상함을 느꼈고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유 위원장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직업인으로서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양심에 따라야만 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목격했는데 이걸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저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공익신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이 오는 30일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유 위원장은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이라는 제목부터 불공정한 청문회는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대중 재단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다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노갑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은 앞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전 의원에게서 사저를 매입했던 사업자 박모 씨와 협약을 맺고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사저를 재매입해 기념관 등으로 단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5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을 X선으로 분석하는 장비를 수리하던 도중 피폭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부터 손이 붓기 시작해 한 달 뒤 피부 괴사가 일어났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고 당시 수리를 위해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는데 차폐체를 열면 자동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장비의 안전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배선을 임의 변경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언제, 누가 왜 방사선 장비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개인의 과실보다는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피폭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장비의 해당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규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런 배선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장비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사선 장비 가운데 허가가 아닌 신고 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액수가 높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사고가 난 장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 기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서거할 수도 있다며 여당 의원실에 전화한 남성이 경찰에 무속인에게 들은 얘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국민의힘 인유원 의원실에 전화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무속인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씨가 소유한 차명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자산을 추적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 뒤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을 공개한 가운데 발사 당시 공교롭게 일본 자위대 호위함은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원통형 발사관을 뚫고 나온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중국군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ICBM을 발사한 이튿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형에 가려 발사 차량이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중국 매체들은 둥펑 31AG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 둥펑 31의 개량형으로 사거리 11,000km의 다탄두 핵무기입니다. 此次导弹发射是年度军事训练例行性安排，不针对任何特定国家和目标。 그러나 일본 매체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오커스 동맹을 겨냥한 발사였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 사전 통보했고 탄착점도 호주 근해라는 겁니다. 최근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로 흘린 발언에 대한 대답이란 말도 들립니다. China continues to behave aggressively, testing us all across the region. 공교롭게도 중국의 ICBM 발사 당시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군함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台湾问题是不可逾越的红线，已向日方提出了严正交涉。 이번 발사 시점이 유엔 총회 개막과 겹친 데다 중국 남부정구 사령관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다녀온 직후란 점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1일간 휴전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장도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휴전안을 제안하면서 모든 주체들이 확전 자제의 경로로 단호하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외교적 길을 위한 최종 지침에 대해 양측과 소통을 했다면서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휴전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미국, 프랑스의 휴전 제안에 네타냐후 총리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공습 강도를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총리실은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가 군의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를 폭격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대선 후보들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중산층 감세를 앞세우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과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개의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친 다음 날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중산층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경제공약 슬로건인 기회경제를 내세우면서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겠다며 대대적인 중산층 감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a very different vision for our economy. I believe we need to grow our middle class and make sure our economy works for everyone. Now, middle-class tax cuts are just the start of my plan.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산층 세금을 연간 $4,000 인상하는 등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피해를 입혀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He has no intention to grow our middle class. He's only interested
in making life better for himself and people like himself, the wealthiest of Americans. 나흘 만에 남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트힐의 제조업 공장에서 해리스의 경제 정책 발표를 의식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hy didn't she do it 3.5 years ago? She didn't support domestic manufacturing. She killed 24,000 U.S. manufacturing jobs. In the last month alone, we lost 24,000 jobs. 재임 당시 자신이 중국에 맞서 노스캐롤라이나 가구 산업을 구했다며 경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 November 5th, we will save our economy. We will put America first all the time, and we will take our country back. North Carolina, get out to vote. 이번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등 경제에 쏠려 있습니다. 앞서 앨런 블라인더 전 미국 연준 부의장 등 경제학자 400여 명은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양측 후보가 경합주에서 경제 공약으로 맞붙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에 서 있는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루 앞두고 당원 투표부터 치러진 가운데 기존 파벌 세력의 영향력이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역대 최다인 9명이 출사표를 던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선두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石破さんか高市さん、ベタですけど、なのか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小泉さんを支持したいと思います。若くて外国語もできて。 자민당 국회의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원과 당 후원단체 회원인 당후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각각 368표인 당원 당후표와 국회의원표를 합산해 과반을 넘으면 바로 총재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3강 후보 중 누구도 과반의 지지율을 얻기는 어려워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선에서는 국회의원 368표에 지방조직 47표가 더해져 승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명목상 해체된 기존 파벌 세력이 누구에게 힘을 몰아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3강 후보들은 아소파의 수장, 아소다로 부총재 등 당내 유력 정치인의 막판 지지를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방위력 증강에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한일 관계와 과거사에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死なばもろとも国家ですからね。そこがそういうものを持ったことの恐ろしさ、そのことに対して私どもは核抑止力、ミサイル防衛きちんと考えてまいります。もう日本は、核の最前線にこの国土を構えているという、この現実を私たちは思い知らなきゃいけないし忘れてはいけない。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은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내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 자민당 총재 체제에서도 한일 관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인식은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웹툰 팬들을 위한 축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힙스터와 팝업 스토어의 성지, 서울 성수동이 웹툰 팬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메모칸을 벗어나 현실 세계로 뛰쳐나온 나의 웹툰 최애 캐릭터들. 웹툰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캐릭터들에게 애정 담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웹툰 팬들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처음 개막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멀리서 와도 좀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고 좀 더 장르를 좋아할 수 있게 해주게 하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엔 모두 앞에 16개의 웹툰 기업이 참여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굿즈 판매를 진행했는데 웹툰 업계는 이번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리에서 사실 페스티벌하는 거는 웹툰의 생동감이랑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인지도 높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최고의 웹툰을 뽑는 월드 웹툰 어워즈도 함께 열렸습니다.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한 104편의 작품 중 나 혼자만 레벨업과 지옥, 전지적 독자 시점 등 10개의 인기 웹툰이 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 세계 143억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이번 웹툰 페스티벌. 정부는 웹툰 페스티벌을 연례화해 세계적인 인기는 물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예산 투입을 늘리는 등 세계 웹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리그 4위를 확정했습니다. LG는 역대 홈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두산이 1회 몸이 덜 풀린 박세웅을 공략해 앞서 나갔습니다. 정수빈과 김재호가 연속 안타를 쳐냈고 김재환과 양석환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강승호가 내야 땅볼 한 점을 더해 석점을 달아났습니다. 김재환의 안타로 시작한 6회에는 허경민이 중전 안타로 한 점을 더했습니다. 두산은 롯데의 추격을 4대3으로 뿌리치고 토요일 NC와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라선 결과입니다. 선발 곽배는 6이닝 무실점으로 15승째를 올려 역시 한 경기를 앞둔 삼성의 원태인과 다승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마무리 김태균은 8회 투아웃 1루에 나와 1실점하고 19세이브째를 올리며 곽빈의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올해 마지막 정기 시즌 등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5번 더 가을 야구로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3경기를 남겨둔 롯데 레이에스는 안타 2개를 추가해 꿈의 200안타에 2개만을 남겼습니다.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SSG는 타선이 폭발하며 NC를 10대1로 완파하고 KT와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두 팀의 남은 2경기 결과가 같을 경우 다득점에서 앞선 KT 홈인 수원에서 단판 승부로 와일드카드 진출 결정전을 치릅니다. 마지막 홈경기에서 키움을 6대3으로 물리친 LG는 최고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며 역대 한 시즌 홈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009년 롯데가 사직에서 동원한 138만 18명보다 17,481명 많은 139만 7,499명을 기록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8도, 부산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에는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영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24도 등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르는 가운데 모레는 영남 동해안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